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책 고딕의 영상 시인 팀 버튼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산책이란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크리스티안 프라가라는 분이 엮으셨습니다. 81쪽입니다. 그 이전 쪽은 다 지난 시간 했고요. 궁금하시면 바로 이전 에피소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81쪽 제목은 고딕 소년의 외로운 영혼이고요. 데이비드 브레스킨이라는 분이 정리하신 인터뷰입니다. 영화 자체가 인터뷰집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인터뷰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이 책에서 아직 절반밖에 못 읽었지만 이 인터뷰는 81쪽부터 무려 167쪽인가? 거의 한 80쪽가량 되는 분량입니다. 엄청나죠? 이번 시간에는 이 80쪽 분량의 인터뷰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제가 줄친 거 위주로 하겠지만 거의 다 읽을 겁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전형적인 인터뷰 방식인데 그 질문도 너무 좋고 그 답변도 너무 예술이에요. 서로의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본 걸작 인터뷰입니다. 진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이 정도까지 극찬을 하는지 느끼실 겁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인터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팀 버튼은 그의 작품만큼이나 매력적으로 혼란스럽다. 야, 첫 줄부터 장난 아니죠? 그냥 매력적인 게 아니라 매력적으로 혼란스럽다. 이런 문장들이 그 엣지가 있잖아요. 엣지 있지 않습니까? 매력적으로 혼란스럽다. 그는 산만하고 재미있는가 하면 바깥 세상과는 철저하게 동떨어져 있다. 음침한가 하면 농담꾼이고 진지한 예술가면서 멍청한 괴짜기도 하다. 일부러 문장을 이렇게 쓴 거죠. 자, 모순되는 지점들을 절묘하게 잡아서 어떤 진실을 낚아 올려서 쓴 거예요. 음침한가 하면 농담꾼이고 진지한 예술가면서 멍청한 괴짜이기도 하다. 팀 버튼의 일면을 잘 드러낸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장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포착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 그 본질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하고 운이 좋은 미친 우울증 환자라고 말하는 그는 할리우드라는 어둡고 우울한 공장에 비치는 한 줄기 섬광 같은 존재다. 그는 진정한 몽상가다. 보통 우리 문화에서 찬밥 취급을 받는 만화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몽상가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어쨌든 버튼은 현재 우리의 문화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그 면전에 대고 침을 뱉는다. 그 점이 바로 그의 작품이 가지는 낯설지만 멋진 매력이다. 그는 화가 나 침을 뱉지만 그 침은 달콤하다. 문장을 완전히 벼루어서 썼다는 느낌이 확 들죠. 이 사람이 고민을 엄청 하면서 썼구나. 저는 이 단락에 나온 이 모든 문장들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썼어요. 팀 버튼을 잘 표현했습니다. 84쪽으로 확 뛰어서 나는 91년 3월 할리우드의 워너사에 있는 팀 버튼의 사무실에서 그와 2번 대화를 나누었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1991년 3월에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거예요. 그 이후로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91년의 팀 버튼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팀 버튼은 이때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동일한 면도 있겠지만 자, 첫 번째 인터뷰 전에 그는 배트맨2의 스튜디오 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요 시점인 거죠.
그는 차라리 외계인에게 보여주는 게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등 심하게 예민한 상태였다. 버튼은 손을 내젓고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이야기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 문장을 마칠 때마다 4-5문장을 동시에 시작했고 툭툭 끊어서 말할 때도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가 어눌하기로 유명하다고 했다. 나는 우리의 인터뷰를 편집하면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대화를 옮기려고 노력했다. 그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다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한 그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실 그에게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낯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생각도 시각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번역이 필요했다. 자, 이 문단만 읽어도 이 인터뷰에 신뢰가 가시죠. 상당히 깊이 쓴 글입니다. 팀 버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팀 버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잖아요. 인터뷰에서. 제가 영화 평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정이 없는 평론은 평론이 아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애정이 없는 인터뷰는 인터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해도 팀 버튼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애정이 느껴져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애정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팀 버튼을 잘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잘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되고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두 개는 통합니다.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서로 통해요. 자, 85쪽.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한번 질문과 답변을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깊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맥락을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감독이 될 생각을 했습니까?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감독이 될 거라고 느꼈던 적도 없고요. 굳이 말하자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속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영화 감독이 된 것도 그런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운이 좋아 영화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했지만 계속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는 실사 영화에 알맞은 집중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사 영화에서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영화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외부 요소에 시달려야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꽤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일들은 상당한 자극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답변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이 답변 자체가 문학 작품이자 철학서 하나에 맞먹는다고 생각해요. 감독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대요. 느꼈던 적도 없고, 굳이 말하자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그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아이디어들을 통제해왔다. 그러니까 어떤 발상, 번쩍번쩍하는 그 아이디어가 팀 버튼한테 항상 있었던 거죠. 그거를 스스로 통제해왔다. 다뤄왔다. 요거는 전형적으로 예술가한테 볼 수 있는 그런 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웃기죠? 내가 감독이 되겠다?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 뭐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만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소설가가 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고, 나는 내 생각을, 내가 뭔가 말할 게 있어. 항상 뭔가 그 안에 억눌린 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소설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까? 혹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시나요?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소설가가 된 사람보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절박한 심정, 그 한이 될 것 같은 심정 때문에 소설가가 된 사람을 더 지지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렇겠죠? 소설가는 직업이에요. 직업입니다. 영화 감독도 직업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될 거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팀 버튼처럼 아이디어를 뭐 표현하고 싶어. 혹은 아니 뭔가 하여튼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영화 감독이 좋은 거야. 영화 감독이 알맞을 것 같아.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죠. 직업으로서의 영화 감독 하겠다. 이건 직업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요? 전 팀버튼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가 있어.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어. 근데 애니메이션은 오래 못하겠네. 집중력이 짧아서. 그래서 실사 영화가 좋아. 근데 통제가 잘 안 되네. 외부 요소에 자꾸 시달리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얘기를 거의 1시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질문. 그 긴장. 그러니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긴장이 활력을 준다는 겁니까? 자, 질문을 보세요. 앞에 팀버튼이 답변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긴장이 활력을 준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의 수준을 보세요. 인터뷰란 그냥 자기가 준비해온 거 그대로 대본 읽듯이 읽는 게 아닙니다. 앞에 이제 인터뷰를 받는 그 팀버튼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맥락을 대화란 게 그렇잖아요. 인터뷰는 대화죠. 앞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 맥락을 이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답이 있는데 답 속에 또 질문이 있네? 내가 또 끄집어내서 궁금한 걸 또 이어가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만 좀 파악을 해도 충분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뷰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뭐 창작에 관심이 있어도 이 인터뷰는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에 명작이 있다면 이 인터뷰를 저는 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를 봤지만 이 정도 밀도로, 이 정도 맥락과 흐름으로, 이 정도 깊이로 인터뷰를 작성한 거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질문이 그 긴장, 그러니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긴장이 활력을 준다는 겁니까? 네. 터무니없고 초현실적인 상황이죠.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원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초현실적인 상황, 열정만이 가득한 이 상황에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그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펠리니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그는 어떤 장면 이면에 있는 아름다움과 초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일을 감독은 해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상당한 자극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초현실적 상황.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팀버튼은 즐기고 있어요. 열정만이 가득한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름다움과 초현실적인 상황.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 감독은 해치고 나가야 된다. 그게 상당한 자극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극, 초현실적 상황, 열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있어 예술을 하고 싶은 충동이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은 당신의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동시에 머금고 뱉은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 통제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통제가 중요했습니다. 아이디어를 통제한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의 주요 화두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에서의 주요 화두는 초현실적 상황, 열정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충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두 번째 질문의 화두였습니다. 답변의 화두. 그걸 동시에 머금고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자, 분석할수록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만 잘해도, 자,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답변을 다르게 할 테니까. 질문에 답하는 게 인터뷰잖아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데, 자, 대단합니다. 당신에게 있어 예술을 하고 싶은 충동이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은 둘 다 충동이죠. 당신의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팀버튼은 물론입니다. 저는 아주 내면화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통제 방식을 말로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적인 방식보다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지켜내려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적 활동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이 나왔어요. 여러분이라면 네 번째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 한번 지금 유추해 보세요. 팀버튼의 이런 답변을 듣고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번째 질문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지적 활동이 당신의 영감을 소외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놀랍죠? 자, 이 인터뷰를 누가 했냐면 데이비드 브레스킨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자, 지적 활동이 당신의 영감을 소외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언론이나 리뷰, 사람들 같은 외부 요소에 시달리니까요. 그 때문에 제가 더욱더 내면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듣거나 분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즐거움이 아주 사적이고 내적인 즐거움이라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제가 느끼는 즐거움은 그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내려 노력하고요. 자, 외부 요소, 지적으로 자꾸 자기를 분석하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 자기는 아주 사적인 즐거움을 즐기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방식에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지점, 아마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는 단계에서 생각을 멈추고 그때부터는 순전히 직관적으로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 세트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볼 때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만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나 어이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 기준을 찾아야만 하거든요. 어이없는 상황이나 형편없는 연기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게 저에게는 나름의 기준이 되는데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입니다. 팀버튼이 다른 사람들은 어눌하다고 보통 말해요.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정도로 되게 논리 있게 또 긴 답변, 여기 나오면 되게 긴 답변이 많아요. 이거는 인터뷰를 하는 이 사람의 역량이 대단한 겁니다. 팀버튼한테 말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지금. 말을 내면의 깊은 곳에서
팀 버튼이 말을 하고 싶게 만들고 있어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탁월한 인터뷰어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죠. 조심스럽다는 표현은 정해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하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 어떤 면을 드러내고 어떤 면을 드러내지 않을지를 고려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요. 자, 질문의 수준이 엄청 깊죠? 그렇죠. 잠시 생각하고 제 생각에 조심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외부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외부 요소를 하나하나 다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소와 싸워야만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무섭게 변할 때도 있어요. 처음 그런 일을 겪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현장에서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하고 난리를 피웠죠. 저는 달려가서 저 사람 왜 저래요? 왜 저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만 그 상황에 있어 보면 이유를 알게 돼요. 상황 자체가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하려는 일을 지켜내면서 상황을 가능한 한 단순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영화 감독이 정말 힘든 직업이구나. 외부와의 싸움이구나. 지극히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팀 버튼 같은 이런 창작자에게 영화 감독은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고 외부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외부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 자기가 또 감독이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사례만 봐도. 자,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 요소를 막아내는 것이 일종의 자기보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군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 답변을. 그러자 팀 버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팀 버튼의 답변을, 이 인터뷰에서 팀 버튼의 답변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전적인 긍정을 해요. 그만큼 팀 버튼의 마음을 이 질문하는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이 인터뷰만으로도 이 책을 사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잘하고 싶다면 이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못한 인터뷰 말고. 자, 그 다음 질문. 데이비드 린치는 자기가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창의적 능력까지 차단해버릴 것 같아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팀 버튼은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저도 그런 치료를 조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저 자신은 물론이고 사람들마다 흥미로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겠죠. 저의 경우는 너무 빨리 해결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문제였어요. 저를 치료해준 사람은 아주 실력이 좋았는데 사람들 말이 좋은 심리치료사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자연스럽게 팀 버튼은 자기가 심리치료를 받았던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숨기고 싶은 수도 있는 내밀한 걸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이 맥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데이비드 린치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이런 얘기 나와요. 창의적 능력을 차단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팀 버튼은 자기 얘기를 해줘요.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질문 정말 잘합니다. 89쪽. 심리치료사들은 환자들이 새로운 대상을 찾기 전까지는 이전의 방어 기제를 붙잡고 있기를 바라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곧장 항우울 상태의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저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균형을 잡아주는 행동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정신은 항상 그렇게
신기하게 작동하곤 합니다. 자, 질문이 또 옵니다. 그런 위축된 상태가 당신의 작품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운이 좋게도 그때는 작품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엉킨 실타래 같은 상태였어요.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마련이죠. 저는 어떻게든 뚫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억압이죠.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억압은 어떤 형태로든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가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럴 때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팀 버튼의 내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위축된 상태. 계속 이 인터뷰의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인터뷰가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어떤 파도를, 어떤 맥락을 따라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어요. 놀랍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 그대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될 때까지 얼마나 시달리셨나요? 2, 3년 정도였어요. 그 기간 동안 몇 차례 위축되었죠. 그때 심리치료사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제 문제였죠. 저는 그 당시 누구와도 말을 안 했거든요. 딱 맞는 심리치료사를 찾은 거죠. 1시간 동안 마주 앉아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요.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치료였을지도 모릅니다. 치료사는 가끔씩 시계나 들여다보며 앉아있는 거죠. 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칸 스타일로 대화를 나누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이전에 치료의 수단으로 영화 만들기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셨는데요. 비유적으로 말한 적도 있고 빈센트의 경우에는 그 영화를 만든 게 당신에겐 하나의 치유책이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자연스럽게 빈센트 얘기를 하면서 치료의 수단으로 영화 만들기를 질문해요. 그러자 팀 버튼의 답변은 제가 만든 영화 속 인물들이 저에게 가지는 의미 때문에 영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영화의 표면적 의미나 만화 같은 특징들만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저의 작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그들에게서 뭔가 의미심장한 것을 찾아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에게 어떤 주제를 던져준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영화에 접근합니다. 그냥 재미있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괴상한 영화라는 식으로 접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답변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은 팀 버튼 영화를 그냥 재밌네, 그냥 괴상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팀 버튼 본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팀 버튼은 인물에 집중하죠. 인물. 자, 영화 속 인물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그들에게서 뭔가 의미심장한 것을 찾아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답변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영화는 아니었군요. 공감을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자 팀 버튼은 네,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깊은 토대가 있기 마련이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를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뿌리 깊은 감정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감정이 없었다면 저는 못 해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 좋은 감독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저는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그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임합니다. 모두 아주 대단히 비극적이고
희열에 넘치는 작품들이죠. 이번 작품이 마지막이야라는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편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팀 버튼이 되게 진지하게 모든 것엔 깊은 토대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 영화를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뿌리 깊은 감정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팀 버튼에게 영화 만드는 건 되게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인가 봅니다. 뿌리 깊은 감정이 중요하고, 자, 이제 91쪽을 할 때가 됐는데, 자, 지금까지 81쪽부터 91쪽까지 한 대략 10쪽 정도를 차근차근 읽으며 왔는데 벌써 30분이에요. 이놈의 시간 10쪽을 했는데 30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60쪽짜리 60쪽이 아니구나. 80쪽짜리구나. 인터뷰가 80쪽짜리구나. 167쪽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저는 1시간 정도로 끊고 싶은데 어쨌든 이걸 다 읽으면 2시간도 모자라겠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당신 영화는 표면적 특징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화려하고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객들이 그 이면에 깔린 요소들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그죠? 표면적 특징이 중요하죠. 이 겉모습만 본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면에 깔린 걸 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자 팀 버튼은 그럴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제 작업들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영화가 시작되고 처음 10분 동안 관객들은 자신들이 뭘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최고의 이야기꾼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하죠. 평론가들은 물론 스튜디오의 제작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자 질문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보죠. 당신의 영화 속 인물들은 모두 5살 무렵에 당신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질문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요. 그러자 팀 버튼은 우선 저는 모든 것은 어린 시절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과장된 것 같아서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도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 어린 시절 있었던 그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식의 말들을 듣곤 하는데요. 여피 냄새가 나는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린이를 토닥여주는 일,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자세는 일종의 정신지체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성장 환경이나 현재 모습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굴까요?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닙니까? 하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 제 주변엔 어린 아이가 없을 뿐더러 또 어린 시절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니까요.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저한테. 어린 시절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 현재에 관심이 많다. 그죠?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없다. 하긴 그것도 이거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든 말든 그게 뭐 중요한가요? 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냥 현재 모습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면 되지. 일종의 정신지체가 아닌가. 그런 자세는 이 정도까지 말합니다. 그러자 질문은 하지만 전에 이런 말을 하셨죠. 당신은 어린이 같은 느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와 작업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느낌에서 출발해서 작업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러자 팀 버튼은 네,
그것이 상당히 흥미롭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 같은 느낌에는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팀 버튼의 관심은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인데 어린이 같은 느낌의 열쇠가 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이들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존재라 할 수 있죠. 타락은 문화적인 것이니까요. 아이들 그림을 보면 모두 똑같잖아요. 누가 누구보다 더 잘 그리는 게 없죠. 거기에는 힘과 열정, 그리고 명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신이 문화의 틀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런 틀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과 단순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답변이, 질문도 그렇지만 팀 버튼의 답변이 한편의 시이고 소설이고 철학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애 같은 느낌, 힘과 열정, 명확함, 단순함이 있다. 이거는 철학입니다. 철학. 깊이가 있어요. 93쪽. 질문은 어렸을 때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몰아내려는 어떤 분위기를 느꼈습니까? 그러자 답변은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평범함에 대한 암묵적인 강요가 있었죠. 저는 그 단어의 뜻도 몰랐지만 어쨌든 제 머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그게 특별히 미국적인 방식인지 아니면 그 시절의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범주화와 수능에 대한 강요가 있었죠. 부모님이 열렬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몇 년 동안 주일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틀이었어요. 거기엔 아무런 열정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열정이 없었죠. 그냥 조용히 이리저리 떠다니고 반쯤 억압적인 분위기, 텅 빈 팔레트 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제가 다시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이 앞에도 인터뷰가 많이 있거든요. 비교가 안 됩니다. 감히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분석, 다른 사람의 인터뷰의 깊이와 비교가 안 돼요. 팀 버튼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그 자체로 있겠지만 팀 버튼의 내면에서 어떤 말들을 끄집어내는 능력, 그 말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 질문하고 이런 급이 다릅니다. 인터뷰 자체가. 이 인터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겠죠. 시간에 맞춰서 인터뷰를 읽다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 책을 사서 보시겠죠. 출판사에게도,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겠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팀 버튼을 좋아하신다면, 사랑하신다면, 관심이 있으신다면 이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자, 그걸 처음 느낀 게 몇 살 때였습니까?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은 그래요. 저희 할머니 말씀이 저는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부터 달아나려고만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기어서. 그렇게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대요. 더 나이가 들어서는 누가 어디를 갈 때마다 따라 나서고 싶어 했죠. 저에겐 그런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강렬한 주제였죠. 그러자 질문은 빈센트에 등장하는 어린 빈센트 말로이는 집에 푹 빠져서 도무지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데요. 당신에겐 그런 느낌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겠군요. 글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재미있네요. 집안 분위기와 관련이 있겠죠. 부모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단적 감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백지를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이랑 비슷하니까.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질문은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뀐 거군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당연하죠.
당연하고 말고요.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잠들기 전이 가장 행복합니다. 어릴 때도 그랬어요. 잠자기를 좋아했죠. 그리고 역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메시드 포테이토를 만드는 소리, 사람들이 잠자는 소리, 아니면 즐겁게 잠자리를 준비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요. 그런 차분함은 정말 좋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할리우드에선 아무도 잠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도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랑 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잠에는 정말 멋진 무엇인가가 있어요. 저는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지만 꿈을 기억하시진 않죠? 네, 대부분 못합니다. 기억나는 꿈 중에 제가 좋아하는 꿈이 5개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건 반복되는 꿈입니까? 아니요, 반복되는 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제 나머지 4개는 어떤 꿈입니까? 해가지고 4개의 꿈이 나와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팀버튼의 꿈 이야기도 팀버튼의 무의식이나 팀버튼의 영화를 판단하고 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서 여러분이 보고 판단해 보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96쪽. 그러면서 무의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다음 질문은 당신에게 있어 어린 시절은 어떤 느낌입니까? 그 여자 답변이 재미있는 것은 저는 항상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지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도 제가 어리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내가 10대다 아니면 이제 어른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든 적도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굳이 말로 하자면 일종의 초현실적인 느낌이나 가벼운 억압이 아닐까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일종의 슬픔을 느끼며 지냈죠. 질문은 외로웠습니까? 그런 느낌은 네, 그랬어요. 항상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때문에 제가 펑크나 헤비메탈 그리고 고딩 양식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모두 나름대로 어떤 드라마를 겪기 마련이죠.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리 잘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가장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인간 시험 폭탄인 셈이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음침한 카타르시스, 그렇게 음침하고 극적이고 억압되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들도 나름대로 건강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은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을 보여줘요. 우리가 보통 어떤 아이가 슬프고 우울해하면 야, 너 건강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집어 보면 그런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한다는 거잖아요. 건강한 거죠, 건강. 진짜 건강하지 않은 건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진짜 우울하고 슬픈데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기쁜 척, 행복한 척, 거짓으로, 가식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인 거죠. 이런 괴리, 마음과 외모의 괴리, 내면과 바깥으로 표현하는 게 달라. 그거 진짜 문제죠. 진짜 문제입니다. 팀버튼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했어요.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하고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일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래서 이런 일치를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우울하면 뭐 어때요? 우울하면 우울한 척을 하면 되지. 오히려 감추고 아래 자꾸 억누르고
모든 게 그렇죠. 모든 욕망이 그렇죠. 뭘 먹고 싶으면 먹어. 아니, 섹스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걸 억누른다고 됩니까? 어쨌든 그런 맥락. 저는 그래서 표출하는 게, 최대한 드러내는 게 건강함의 표시. 팀 버튼은 건강한 사람이었죠. 지금도 건강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건강할지 몰라요. 왜냐면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 항상 억누르고, 억압하고, 감추고, 숨기고,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97쪽. 가희손이 나왔을 때 당신은 어린 시절에 혼자였기 때문에 당신만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행복했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말은 조금 과장된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랬다는 뜻이죠.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영화를 하는 동안 저는 무슨 문제든 단순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죠. 그런 질문에는 절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식으로든 뒤섞여 있게 마련이니까요. 글쎄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지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뒤섞여 있다. 모든 감정이. 지금도 저도 봐도 행복하면서도 우울하면서도 외로우면서도 슬프면서도 짜증나면서도 기쁘면서도 어떻게 그래요.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어요. 이런 면을 보면 나는 운이 좋은 것 같아. 이런 면을 보면 또 우울한 것 같기도 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나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엔 어떤 진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마음을 먹는 거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도 단언컨대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 하나의 감정을 나는 전적으로 행복해지겠어. 어떤 사람은 매일 날마다 감사한다고 그러죠. 감사기도.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어 감사하고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이런 감사기도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은 실제 감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감사한 마음을 먹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기 때문에 우울하고 이렇기 때문에 외롭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자기계발서가처럼 되어버렸네 갑자기. 이건 되게 근데 중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남들도 다 똑같아요. 다 섞여 있다니까요. 온갖 삶은 복잡하기 때문에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냥 고르고 행복해지겠다. 그럼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그 순간만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삶의 태도를 결정하겠죠. 어쨌든 다 섞여 있다는 거. 하나를 내가 정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된다는 거. 이게 삶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건 태도의 문제고 가치관, 자세의 문제인 거죠. 나는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 깨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럼 실제 행복해지고. 자, 97쪽 계속 이어가 볼게요. 밥을 굶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만의 세계가 없었더라면 분명 다른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감정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겠죠. 관심도 없을 테고요.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관심이 있겠냐고요? 옛날 화가들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그들의 어두웠던 내면이나 끔찍했던 투쟁 등등이 나오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질문 몇 개를 뛰어넘고 단순한 응답들이니까요. 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공포물, 그러니까 괴물이나 귀신, 악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얼핏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평범한 교회를 배경으로 그
그 아무 일도 없음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의 교회 주택 지역인데 당신은 귀신이나 괴물, 악마를 반드시 끌어들인단 말입니다. 그러자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괴물 영화도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미녀와 야수를 한번 보세요. 괴물 영화는 저에게는 신화나 동화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민담은 삶에 대한, 사람들이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극단적 상징입니다. 미국에는, 그것도 교회에는 도무지 문화라는 것이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괴물들을 포의 소설에 나올 법한 분위기를 이용해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저는 동화를 읽지 않고 보았습니다. 무서움을 느끼기 위해 본 건 아니었어요. 맨 처음 그런 영화를 봤을 때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질문이, 그런 괴물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십니까? 답변은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죠. 아이들은 항상 괴물 하나를 정해서 제 멋대로 상상하고 그러지 않나요? 특히 50년대에 등장한 괴물들이 대상이 되죠. 그때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은 항상 심심한 배우,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주인공들은 제게는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말하자면 당신도 음침한 다락방 출신이군요. 물론이죠. 당연합니다. 거기서 원대한 드라마가 나오니까요. 무언가를 느끼고 어떤 드라마든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폭발해 버렸을 겁니다. 저는 그게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즐겼고 그것이 저를 구원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맞서고 창조하고 결국 스스로가 동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야기가, TV가, 영화가 팀 버튼을 구원해 준 거죠. 건강한 방식이죠. 정말 건강한 방식입니다. 창작물이 팀 버튼을 구원해 줬어요. 몇 개를 좀 점프해서, 정말 좋은 질문이 많은데 이건 직접 사서 보세요. 백족. 지난 12년간 워싱턴의 정가에선 가족적 가치를 지겹도록 강요했죠. 가족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관한 그런 일체감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건 정말 괴상한 일이에요. 로스앤젤레스가 그런 경향이 가장 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에게 미국은 항상 영화에 기반을 둔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읊는가 하면 그런 위선적인 경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모두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께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누군가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식이죠. 그게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성공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꿈 때문에 아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꿈이 중요하긴 하죠.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마저 빼앗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물질적인 꿈은 아닙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모두들 그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팀 버튼의 미국을 보는 시선, 이거는 단지 영화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팀 버튼의 가치관, 세계관, 국가관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놀랍죠? 하긴 어떤 사람이 영화 감독이라고 해서 영화 이야기만 하는 것도 웃기죠. 그 사람은 미국이라는 사회에 사는 미국 시민인데, 사람인데, 영화 감독 이전에 사람인데, 미국인이고, 이런 질문까지, 이런 답변까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팀 버튼의 생각이 저는 참 깊다. 참 깊다. 참 공감 가는
답변이다. 정확하게 세태를 파악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충동은 언제 처음 느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충동이 환경에 의해 억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했던 말에 기죽지 않고 그 열정을 계속 지킬 수 있었던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그 한마디 말, 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 하늘이 까만색이니? 하늘은 파란색이야. 이렇게 억눌려서 화가의 꿈을 버려버리죠. 글도 너는 글을 왜 이렇게 썼니? 그러면 소설가의 꿈을 버려버리죠. 포기하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팀버튼은 환경에 억눌리지 않았다. 그리고 팀버튼은 이런 답변도 해요. 제가 운이 좋다는 것이 만약 부모님이 제게 그림을 하라고 했더라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거스르게 마련입니다. 급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얌전한 회계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팀버튼 보고 야 그림 그려. 잘하니까 그려. 그랬으면 팀버튼은 화가가 그림 그리는 쪽으로 절대 안 갔을 것이다. 왜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항상 반항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거스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소설가로 만들고 싶다면, 소설가가 됐으면 좋겠어 한다면 소설가가 되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소설책만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집에 소설책을 잔뜩 쌓아놓으면 됩니다. 절대 이거 해라 이런 말 하면 애가 엇나갑니다. 팀버튼은 운이 좋았죠. 103쪽. 어린 시절 빈센트 프라이스와 그의 영화가 당신에게 아주 중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만의 시스템에서 무언가 뽑아낼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꺼내준 것 중 어떤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자, 빈센트 프라이스가 어떤 걸 뽑아내게 해주었나요? 답변은 그의 영화들은 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동화나 신화에서 상징주의는 지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죠. 저는 그가 하고 있는 작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화나 신화의 상징주의는 지적이기보다 감성적이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요. 그래서 괴물 같은 등장인물이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거기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던 거죠. 어떤 인간적인 느낌과 직관을 받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종의 기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느낌을 얻을 기회는 흔치 않죠. 정말 무슨 확인을 받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실 검증이라고 할까요? 현실 검증은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자아와 비자아, 외계와 자기 내부를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선 사라져버린 것들을 확인하는 기분이 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104쪽 애니메이션을 했던 경험이 감독이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경우 좋았던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영화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칼아츠에 들어가 애니메이션을 배웠죠. 아주 실속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디자인도 배우고 자신만의 캐릭터 그리는 법, 배경 그리는 법, 풍경을 그리는 법을 배웠죠. 편집이나 촬영도 직접 해보고 스토리보드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영화학교에서 가르치는 쓸데없는 것들 없이도 완벽했죠. 영화학교 출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건 참 힘든 일인데 영화계에 한 10년 정도 있었던 사람들과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쟁심도 문제지만 이미 영화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 우쭐함 때문에 정작 창작을 할 기회는 갖지 못하는 거죠. 105쪽? 하지만 애니메이터 책상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디즈니에 다닐 때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런 느낌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신경쇠약이나 마시간 상태라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단조롭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까? 우선은 제가 디즈니와 잘 맞지 않았다는 게 제일 컸죠. 귀여운 여우나 그리고 앉아있는 일은 죽어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노력은 해봤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봤어요. 애니메이션 업계의 암묵적 기조가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예술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헛개비 같은 공장 노동자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영화라고 해도 완성하는데 5, 6년이 걸렸거든요. 그게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드와 코퍼 같은 영화를 만드는데 내 인생에 6년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졌을 때 영혼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잘 나왔죠? 토드와 코퍼 같은 영화를 만드는데 내 인생에 6년을 바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질문. 당신의 영화를 실사로 찍은 애니메이션 취급하는 비평들을 볼 때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는 애니메이션을 진정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애니메이터가 되기로 한 것도 법원 서기가 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말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니 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실사 영화를 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꽤 힘든 부분이죠.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림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방식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말하는 법은 소통하는 법, 타인과 대화하는 법을 말하겠죠. 107쪽 빈센트 말로이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순수하게 나 자신과 연관된 작품일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빈센트가 그렇다는 거죠. 질문이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 자신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런 환상들을 떨쳐낸 건가요? 둘 다 맞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열정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그런 어두운 환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에게 특정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하는 부모에 관한 기사를 보면 제가 심하게 흥분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아이들 세계에도 어두운 면이나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열정이 팀버튼한테는 중요했던 거죠. 자, 당신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즐기는 일이었습니까? 저 자신이 즐겁자고 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걸 즐겼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기분이었죠. 왜 아이들이 밖에서 전쟁놀이나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저는 종이에 그런 놀이를 한 셈이죠. 외계인의 우주선이 지구를 침략하고 결국에는 대혼란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림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뭉개진 형체들을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즐겼고 그건 다른 누구를 위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9쪽 일반 관객들과 함께 당신 영화를 보십니까? 시사회 같은 데 가시나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제작자들은 시사회를 너무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전 엉터리니까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보여주면 어떤 것이 먹히고 어떤 것이 먹히지 않는지를 알 수는 있겠죠. 그건 알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무슨 동물 실험처럼 관객들을 분석하고 영화를 분석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100% 엉터리거든요. 사람들이 경직되니까요. 관객들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그들은 평론가가 되고 실험용 동물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관객들에게 제일 마음에 드는 등장인물이 누군지, 마음에 안 드는 등장인물은 누군지 따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것이 먹히고 어떤 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시사회 문화와 싸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일 뿐더러 영화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요. 이거는 시사회의 본질을 꿰뚫는 팀 버튼의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시사회는 관객을 실험용 동물이나 평론가가 되게 만든다. 이런 거죠. 자, 쭉쭉쭉쭉 넘어가서 제가 줄을 많이 친 부분, 줄을 듬성듬성 쳤는데 많이 친 부분 위주로 읽을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112쪽. 당신 작품에 결점들이 있으며 자세히 보면 많이 엉성하다고 인정하셨는데요.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 슬퍼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게 마련이겠죠. 그들은 제가 스튜디오 제작자나 관리자들과 얼마나 힘들게 싸워가며 일하는지도 모르고 또 대부분은 평론가들의 말만 들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팀 버튼은 이야기를 정말 못 만들어 라고 생각하죠. 일단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면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또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곤 합니다. 저는 스튜디오 사람들과 바보 같은 대본 미팅을 할 때마다 이 영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당신이 말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싸우며 가끔 슬퍼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젠 슬슬 지겨워질 지경이에요. 비틀주스는 제 감정에 충실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다들 엿먹어봐라는 식이었죠.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모자라도 관객들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양한 영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평론과 실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야, 팀 버튼의 소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스튜디오 제작자와 관리자들과 얼마나 싸웠을까. 이걸 보면은 영화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겠죠. 안타깝습니다. 당연한 게 감독은 자기 작품을 생각할 거고 예술가로서 스튜디오 제작자들은 돈, 대중의 평가 이런 것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영화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예술품으로 보고 한 사람은 마케팅, 상품으로 보니까 영화를 상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팀 버튼은 아티스트인데 자기가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런 작품만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13쪽. 자, 그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가며 만들려는 영화들이라는 게 모두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었는데 워너브라더스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영화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고는 놀랐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직 제작도 안 된 영화 목록을 들여다보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영화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만들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반반이잖아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영화가 잘 되게 도움 주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일에 결함이 있다면 그게 지루한 결함이 아니라 재미있는 결함이 되게 해야죠. 왜 자꾸 하향 평준화를 지키려 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냥 좀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게 내버려두지 못하느냐고요. 이야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걸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팀 버튼이 많이 화가 났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참.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째를 넘어가고 있네요.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진짜 큰일이네요. 160쪽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115쪽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 이제 좀 마무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책을 읽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손해볼 게 없죠.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시겠죠? 그러니까 책을 사서 보세요. 이걸 또 녹화를 한다고 1시간을 또 추가로 내서 녹화하고 있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끝날까요? 야, 진짜 중요한 내용도 뒤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네요. 이걸 다 나누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겠어요. 궁금하시죠? 사서 보세요. 첫 번째 인터뷰하고 두 번째 인터뷰도 있는데 진짜 두 번째 인터뷰에 주옥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별표로 친 것도 많거든요.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다 읽었지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죠. 126쪽 점프를 많이 했습니다. 피위 대모험이 어린이 영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인 관객을 위한 요소도 많이 담고 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팀 버튼이 하는 말이 딱히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 어른을 위한 것이다.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뭐고 어른은 또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하는 것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모두 일종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놀이공원에 다니며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건 또 왜일까요? 그 모든 것이 벗어남의 한 형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건 어린 시절의 감정들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세상을 새롭고 흥미로운 것으로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저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 멋지고 색다른 견해를 가지려는 것뿐이죠. 정말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벗어남의 한 형태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다. 이게 철학이죠. 뭐가 철학이겠습니까? 팀 버튼은 철학자라니까요. 자, 이런 답변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위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매혹을 느꼈습니다. 왜 광대에게 매혹될까요? 광대들이 저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건 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피위의 대모험은 그 위험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장난스럽게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통과 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일 같은데요. 표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는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그리고 그런 전복적 주제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동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동화의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동화의 목적이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싱싱한 충동이랄까?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저 바깥 세상엔 뭐가 있을까? 사후세계는 어떤 걸까? 모두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죠. 삶이 원래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삶과 죽음과 알 수 없는 것들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것이겠죠. 선과 악, 기쁨과 슬픔이 한데 뒤섞여 동시에 나타나니까 아주 기묘하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건데 동화는 바로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화는 그 부조리를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때의 현실성이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선 것입니다. 저는 동화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쪽 129쪽. 당신한테는 비극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는 이야기군요. 이런 질문에 네, 그게 더 그럴듯합니다. 저는 삶이란 궁극적으로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건 대단히 긍정적인 방식의 비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극이잖아요. 살다 보면 비극적인 일을 수도 없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게 다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비극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일이 좋습니다. 피위의 대모험도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요. 피위는 무슨 일인가 열심히 빠져들죠.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정말 깊죠. 근데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지 못한 게 정말 많네요. 정말 많네요. 자, 134쪽에도 보면 동화에는 항상 그렇게 비극적인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저런 하는 반응을 보이겠죠. 하지만 그런 반응에만 그친다면 저의 노력은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극에서 어떤 고결함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저 저런 참 불쌍한 사람이네 라고만 말하며 극장을 나서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삶 자체가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항상 어딘가에 막히게 되죠. 이 영화의 결말이 저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하잖아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저런 거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지 라고 관객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슬픈 결말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상징적인 결말일 뿐입니다. 잘 풀리는 일도 있고 잘 안 풀리는 일도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가위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깊이 있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다 점프했습니다. 다 나누면 2시간이 아니야. 3시간, 4시간은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168쪽부터 나머지 쪽을 다 해보도록 하죠. 정말 좋은 책이네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여러 철학책도 읽곤 하지만 이 정도 깊이 삶의 통찰을 얻어가는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책 제목은 고딕의 영상시인 팀 버튼이고요. 마음 산책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